네, 안녕하세요. 포스트 퀀텀 크립토에 대해 발표할 한성대학교 IT 응용시스템공학과 장경배입니다. 네,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란 양자 컴퓨터가 개발됐을 때 그 계산 능력에 대해 내성을 가지는 암호 시스템입니다. PQC를 설명하기에 앞서 양자 컴퓨터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네, 양자 컴퓨터랑 기존 컴퓨터와 비교해보자면 왼쪽에 기존 컴퓨터는 0과 1 둘 중 하나로 정보를 표현하는 비트 단위였다면 양자 컴퓨터는 오른쪽에 보시는 큐비트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이 큐비트는 0 또는 1 그리고 0과 1을 동시에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양자 중첩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양자 중첩의 성질을 이용하면 기존의 컴퓨터에서는 한 번에 하나의 정보만 처리할 수 있었다면 양자 컴퓨터상에서는 여러 가지 정보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쪽 PPT에서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기존 컴퓨터에서는 비트 두 개를 사용하면은 00, 01, 10, 11 이렇게 한 번에 한 가지 정보만 처리할 수 있지만 양자 큐비트를 사용하게 되면 두 가지가 있으면 얘는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는 중첩의 성질 때문에 00, 01, 10, 11 이 네 가지를 두 개의 큐비트만 있으면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병렬 처리 형태로 큐비트는 개수당 2의 n제곱으로 증가해서 위에 보시는 큐비트는 두 큐비트는 동시에 4가지 정보를 표시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자 얽힘이라는 성질이 있는데 하나의 큐비트는 관측되기 전에 그 상태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태가 관측된다면 그 상태가 결정되게 되고 그 큐비트와 얽혀있는 다른 큐비트까지 그 상태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면 정보 처리 관점에서는 데이터가 한 번에 저쪽으로 이동하는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 시대가 한 10년 뒤에는 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IBM이 지금 개발한 50큐비트 양자 컴퓨터 작년에 개발했을 텐데 이것은 2의 50승 1125조 8999억까지 정보를 동시에 표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큐비트는 매우 미세한 노이즈에도 영향을 받아 연산을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양자 컴퓨터는 아직 개발 과정에 있으며 현재 과제는 연산 과정에서 그 오류율을 낮추는 문제에 도달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양자 컴퓨터 시대에 대비한 PQC의 필요성인데요. 수학자 쇼어는 소인수분해 문제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양자 알고리즘을 제안해서 기존 소인수분해 문제에 대한 어려움에 기반한 암호화 시스템들을 위협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알고리즘이 적용 가능한 양자 컴퓨터가 개발된다면 기존 암호화 시스템을 깨뜨릴 수 있는데 지금 널리 쓰이고 있는 공개키 암호화 시스템 RSA 또한 그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양자 컴퓨터 시대의 계산 능력에 대한 내성을 가진 암호화 시스템이 필요한 게 그것이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입니다. 미국 NIST에는 그 시대에 대비한 PQC에 대한 공모전을 열었는데요. 그 주요 PQC 후보는 다음과 같은 문제 기반의 암호화 시스템이 그 종류를 이룹니다. 첫 번째 격자 기반, 부호 기반, 해쉬 기반, 아이소제니 기반, 다변수 다항식 기반입니다. 저는 부호 기반을 먼저 공부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격자 기반을 시작했는데 최근에 시작한 격자 기반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격자 기반 암호 라티스 베이스드 크립토그래피란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구현과 엄청난 간격성을 가지고 있고 그 안정성을 보증하고 양자 컴퓨터에 대한 안전성까지 신뢰됩니다. 여기서 쓰이는 격자란 그 주기적 구조와 n차원 공간의 점들의 집합인데요. 주기적 구조가 주기적인 서브 그룹, 이렇게 철도 레일처럼 서브 그룹으로 그 전체적인 구조를 이루는 주기적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격자 기반 문제에 기반한 공개키 암호화 시스템인 NTRU Public Key Crypto 시스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공개키 시스템의 특징은 인수분해나 이산로그 문제에 기반하지 않은 최초의 공개키 암호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쇼어의 알고리즘, 소인수 분해를 효율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양자 알고리즘에 대해 면역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암호화 복호화 속도가 빠르고 RSA나 ECC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VP라는 격자 안에서 가장 짧은 벡터를 찾는 문제에 기반하며 다항식 환상에서 그 연산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 암호화 시스템의 알고리즘은 아래와 같은데요. 파라미터 n, p, q 세 가지를 설정해 주게 되는데 n은 다항식 환상에서 최대 개수를 제한 두는 거고 p와 q는 p가 q보다 훨씬 더 크다는 설정을 두고 q는 p보다 훨씬 더 작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키를 생성하는데 다항 환상에서 작은 개수들을 가지는 n-1차의 f 다항식 그리고 g 다항식을 프라이베이트 자기 개인키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성한 f에 대한 특징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f 모듈러 q 파라미터 q에 대한 역과 f 모듈러 p 파라미터 p에 대한 역을 계산해서 개인키를 생성하게 되는데 그 때문에 f를 설정할 때 f에 대한 역이 존재하는 다항식을 선택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fq, fp 두 가지도 계산해서 개인키를 생성해서 총 4가지 f, g, fq, fp 4가지 개인키를 가지게 됩니다. 개인키를 사용해서 이제 공개키를 만드는 과정인데요. 파라미터 p 곱하기 fq 그리고 여기 보이는 컨볼루션 곱 g 그리고 모듈러 q 연산을 해준 공개키 h를 가지게 됩니다. 이 연산 컨볼루션과 모듈러 q에 대해서는 다다음 장에서 아마 그 연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호화 과정인데요.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사람은 메시지 m과 랜덤하게 선택된 다항식 r. 이 r은 노이즈 벡터를 추가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크기가 매우 작습니다. 그리고 공개키 h를 사용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암호화합니다. 그 암호화식은 노이즈 벡터 r 그리고 컨볼루션 공개키 h 플러스 자신의 메시지 m을 모듈러 q 연산해서 2라는 암호문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복호화 과정은 다음과 보시다시피 세 가지로 되게 짧게 되는데 개인키 f를 사용해서 자신이 받은 암호문 2를 컨볼루션 해주고 모듈러 q 연산한 결과값을 a로 저장한 다음에 a에다가 다시 모듈러 p 연산을 해서 b로 저장하고 그 b에다 마지막으로 fp를 컨볼루션 그리고 모듈러 p를 해줘서 원본 메시지 m을 획득하는 과정인데요. 왜 이렇게 세 가지를 하면은 암호문 2에서 원본 메시지 m이 나오는지에 대한 증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2가 자신이 받은 암호문이고 제가 마지막 식을 다 풀어서 나오는 게 여기서 이제 m이 나오는 건데 마지막 과정만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이 f 컨볼루션 m 모듈러 p에다가 fp를 컨볼루션 곱하는 게 마지막 세 번째 과정이었죠. 여기서 그래서 여기다가 fp를 곱하게 되는데 f와 fp를 곱하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fp 모듈러 p에 대해서 f를 하게 되면은 그 값이 1이 나오게 됩니다. 네, 여기 이 부분인데요. 그래서 원본 메시지 m을 복구하게 되는 것인데 그 전에 나오는 식은 여기 이유가 오른쪽에 다 적혀 있기 때문에 식을 풀어 보시면은 아마 m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암호화 복호화에 대한 예제인데요. 파라미터 n, q, p 세 가지를 설정하고 개인키 f, 역다항식이 존재하는 f와 g는 역다항식이 존재할 필요 없는 제한을 둔 f와 g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f에 대해서 모듈러 q에 대한 역 fq, 모듈러 p에 대한 fp 두 가지도 생성해줘서 개인키 4가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모듈러와 컨볼루션 연산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드릴 건데 그 개인키를 생성해서 f와 fq가 있다고 하면은 f가 이 식이고 fq가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제가 한 거는 F와 FP를 곱한 건데 이 두 가지 다항식을 곱하게 되면은 이렇게 긴 다항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파라미터 n, 최대 크기가 10인, n-1, 10인 다항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10을 넘는 개수를 가진 항들은 그 개수에다가 마이너스 n, 파라미터 n만큼을 해줘서 이 두 가지만 제가 예제로 해드리자면은 마이너스 1, x의 11승은 마이너스 11에서 마이너스 1, x의 12승은 x가 돼서 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개수를 줄인 거는 이제 오른쪽과 더해주게 되는데 여기서 개수에 해당되는 것이 이 네모난 박스니까 여기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x는 사라지고 마이너스 2가 남게 됩니다. 다른 앞에 개수들에 대해서는 제가 생략했는데 x제곱만 더 해보자면은 여기서는 13승이 없으니까 얘는 그냥 3x제곱이 남겠죠. 그래서 3x제곱을 만약에 여기 추가해서 3x제곱 마이너스 2 모듈러 3을 하게 되면은 3x제곱은 3의 배수이기 때문에 모듈러 3을 했을 때 0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게 되고 마이너스 2 모듈러 3을 하게 되면은 3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고 나머지로 플러스 1을 더해주기 때문에 네, f 곱하기 fp는 1이 나오는 결과가 됩니다. 앞에 개수는 생략했는데 그것도 다 하게 되면은 3의 배수에 대한 네, 상수가 나오기 때문에 다 의미 없는 0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 NTRU 공개키 시스템에서는 알고리즘이 다 컨볼루션이랑 그냥 곱셈 그리고 모듈러 연산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도 방금 한 컨볼루션 곱과 모듈러 31을 하게 되면은 이런 H라는 공개키를 생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보낼 메시지 M과 자신이 선택한 랜덤하게 선택된 노이즈 벡터 R, 그래서 자신의 노이즈 벡터 R과 공개키 컨볼루션 그리고 자신의 메시지 M을 더한 모듈러 32가 P인 파라미터 P인데요. 모듈러 P를 해주게 되면 암호문 2를 전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크립션 과정은 암호문 2를 받은 수신자는 자신의 개인 키 F 컨볼루션 E 그리고 모듈러 P를 해주면은 A를 획득하게 되고 그 A에 대해 모듈러 Q를 해준 B 그리고 그 마지막 B에다가 FP를 컨볼루션 해준 다음에 모듈러 3을 해주게 되면은 자신이 처음에 보냈던 메시지와 자기가 받은 암호문을 복구한 결과가 같다는 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부분까지 맞추면은 이제 이 NTRU 공개키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이 간략하게 되었는데 원래 부호 기반을 먼저 하고 더 많이 해서 부호 기반도 넣으려고 했는데 발표 시간이 충분한 것 같아서 그거는 따로 하나 더 올리던가 해서 마무리 짓고 격자 기반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